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서 반기를 들며 사표를 던졌던 법무부 차관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만에 신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틀 만에 법무부 차관 인사검증 제대로 이루어졌겠느냐라는 비판과 함께 어떻게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해임 절차를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밟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에 반대하면서 사표를 쓰고 나가서 내일로 예정된 연기된 징계위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틀 만에 신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하면서 청와대에 대통령의 징계위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누군지 무엇이 논란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확진 35명, 자가격리 404명, 수능 응시. 오늘 새벽 확진 받아도 시험 볼 수 있다. 오늘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수능입니다. 병원, 생활치료센터, 별도 시험장 등 확진 격리자 3,900여 명 수용이 가능한 상황. 수학능력 시험 초 긴장감 속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막내딸도 오늘 수능 본다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수험생들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청와대가 법무부 차관을 전격 임명했습니다. 검찰은 원전 수사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지명자를 기용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한편 윤석열 총장은 복귀 다음 날 바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원전의 경제성 조작 의혹에 그 수사의 가속도가 붙은 형세입니다. 그런데 신임 법무부 차관이 원전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인 경력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이번 인사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법무부에서는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장모를 기소 지휘한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성윤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중앙지검 1차장이 사표를 던진 겁니다. 묘하게 며칠 전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던진 것과 모양새가 닮아 있습니다. 추 장관의 측근도 사표를 던지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측근도 반발하면서 사표를 던졌다. 법무부에서는 내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여야 합의로 초유의 여가부 장관 발언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집단 학습의 기회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여가부 장관. 어제 여야 의원 합의로 국회에서 더 이상 여가부 장관은 말하지 마시오 라고 이른바 무건령이 내려졌습니다. 여가부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조치입니다. 왜 국민의 대표인 여야 국회가 이례적인 합의를 이뤄가면서 여가부 장관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금원령을 내렸는지 여가부 장관 당사자는 똑똑히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선생, 박정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또 한 분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이비자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박수현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는데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결심. 대통령이 결심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건데 단순히 법무부 차관을 초고속으로 지명한 것뿐만 아니라 이 의미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해임 절차를 밟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승인. 그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총장에 복귀하자마자 산업부 공무원 원전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원전 수사의 탄력,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고립. 그 가운데 추 장관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에 이어서 중앙지검의 1차장도 사표를 던짐에 따라서 이른바 추 라인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법원과 법무부의 감찰위가 총장의 직무배제 그리고 징계 청구 등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청와대와 여권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이었던 법무부 차관을 이틀 만에 초고속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톱뉴스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렇게 급했나? 그렇게 급했나?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을 초고속으로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 전임 차관 사이 이틀 만에 이용구 법무차관을 임명했습니다. 판사 출신, 우리법 연구의 핵심 멤버, 현 정부 비검찰 출신의 첫 법무실장, 추미애 장관 청문회 준비단장으로 추미애 측근,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내일 윤 총장 징계위 참여가 이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원전 변호인 이력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고요. 일단은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 기자 오래 했잖아요. 대한민국 차관 인선, 그것도 법무부 차관 인선을 위해서는 청와대에 치열한 인사검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틀 만에 이게 다 가능합니까? 제대로 인사검증 이루어진 거겠죠? 글쎄요, 여기 지금 박정원 대변인, 박준현 대변인 계시니까 더 잘 아시죠? 청와대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차관, 장관 검증이 그렇게 이틀 만에 뚝딱 되는 사안은 아니죠. 여러 가지 검증할 게 워낙 많고, 본인도 스스로 내야 될 것도 많고, 수집할 자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틀 만에 되긴 쉽지 않다. 이건 누구나 부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법무부 그 전에 법무실장도 했기 때문에 사전에 검증된 게 있어서 좀 더 속도 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전광석화 인사다 이렇게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틀 만에 차관을 바로 인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내일 물론 지금 윤 총장 측에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징계를 다시 연기해달라 요청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법무부 징계위가 잡혀 있죠. 그래서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는 분명히 밝힌 거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어쨌든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결국 전면에 나섰다 이런 언론 평가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징계위의 과정, 징계위의 결과에 대해서 결국 청와대 내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쉽게 풀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윤 총장 징계위 강행의 뜻을 내비쳤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한 신문에서는 이제 추미애 장관의 시간은 지나가고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는데 결국 지금 앞으로 징계위가 진행되는 과정, 지금 어쨌든 법무부 차관이 갑자기 사의 표명을 하면서 징계위가 굉장히 갈 수 있느냐가 불확실해졌죠. 왜냐하면 징계위를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이 원래 위원장인데 본인이 직접 징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징계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를 결국 진행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물론 지금 청와대에서는 법무부 차관보다는 민간위원에게 징계위원장을 넘기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결정하는 거죠. 결국은 법무부 차관을 임명함으로써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징계위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국은 소명을 하든 해명을 하든 앞으로 정치적 책임까지를 본인이 직접 감당하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은 이재명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위 강행에 대한 의지를 전면적으로 내비쳤다라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논란은
이 징계위에 사전 근거가 됐었던 감찰과 직무 배제, 징계 청구 등에 대해서 법무부의 감찰위와 법원까지 나서서 그것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오늘 크게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다뤄보겠고요. 차관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논란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원전과 관련된 수사에 탄력,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새롭게 차관으로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바로 원전 사태, 원전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백운규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운규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때도 변호인으로서 참관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윤석열 징계위 참여 및 월성 사건 수사 주요 상황도 보고받았다. 원전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장관의 변호인을 법무부 차관에 내세워서 원전 사건을 수사하려는 윤 총장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낸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 직무배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원전 사건 전면 수사가 있는데 원전 사건 핵심 변호인이 윤 총장의 징계를 좌지우지하게 된 건 다분히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법률적으로 바로 이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조인,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이 법적으로 이해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악연이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차관하고 윤 총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런데 이제 서울법대 선후배 지간이고 연수원 동기니까 30년 동안 형동생 하면서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용구 차관이 이런 악역을 맡았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그 많은 검사들 중에서 내가 손들고 저 차관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 생각이 돼요. 전관예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은데 대표적인 전관예우가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을 텐데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판사 검사를 갖다 하고 있다가 하고 있는 중에 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장검사로 맡았던 사건을 갖다가 제가 변호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주임 검사들 잘 알고 그러니까 충분히 영향을 갖다가 미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전관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 그래가지고 전관예우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고요. 있으면 그건 범죄 행위 같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예. 자기가 돈을 받고 담당하던 사건을 그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갔단 말이죠. 예. 이거는 뭐냐? 제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거는 신전관예우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전관이 아니잖아요. 현관이잖아요. 그럼 이건 현관예우가 되는 건데 전관예우보다 훨씬 더 나쁜 게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이용구 차관이 무슨 생각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런 자리에 있었으면 하면 안 되는 자리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아무리 대통령께서 이 차관 당신이 좀 맡아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는데 자, 청와대에 계신 두 분의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자부 장관의 변호인을 법무부 차관에 앉혔다라는 것은 윤 총장이 하려 하는 원전 수사를 청와대가 무력화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기사가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삼척동자라도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꼭 이 지금 신임 이 차관이 자격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라 법조인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차관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번 주제에 대해서 제목 다룬 것처럼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백운규 지금 원전 수사 문제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을 왜 굳이 이 시간에 그렇게 급하게 법무부 차관에 임명을 했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 원전 수사에 대해서 무언가 영향을 미치고자 아니면 원전 수사에 무언가 두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뭔가 좀 조정 내지는 간섭 내지는 사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일반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굳이
이런 사람을 꼭 그렇게 검증도 부족한 시간에 임명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는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수현 전 대변인,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또 현 정부의 초대 대변인이셨으니까 공교롭게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던 날은 검찰 내부에서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순간과도 일치했는데 혹시 지금 이용구 차관을 차관으로 임명한 의도가 총장에 대한 징계 의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사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박정화 대변인께서 삼척동자도 그렇게 오해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오해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인데 절묘하게 그런 타임들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맞아 떨어지고 있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처음 논의했던 이용구 법무차관을 왜 그렇게 급하게 지금 임명했느냐, 징계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징계위에 영향이 있죠. 고기영 전 법무차관이 추미애 장관이 참여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그 차관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대통령 입장인 인사권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섭섭하고 괘씸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직무를 유기합니까? 차관에 임명이 될 때는 차관으로서 그러한 주어진 어떤 법적 의무 이런 것들을 다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징계위원회 구성도 되지 못하게 그런 위험에 빠뜨리면서 물러나는 그 무책임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 인사 절차가 이용구 차관의 인사 절차가 좀 다소 급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법적으로 절차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어쨌든 차관을 빨리 임명해 주는 것이 인사권자의 의무였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요청했을 거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다만 대통령은 그러기 때문에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례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그런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대통령은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남들보다는 좀 잘 압니다만 이분이 그렇게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쉽게 얘기하면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징계위원회에 이 양반을 통해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리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인사권자로서 급하게 필요한 그런 어떤 링을 필요하다는데 링이 한쪽이 무너졌는데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심판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그건 지켜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전 수사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아니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금방 와서 딱 원전 수사 구속영장 집행 딱 하는 거 보면 아니 윤석열 총장이 계신 한은 그게 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전 그 정책의 문제까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 조작이라고 하는 단서가 분명히 있는데 수사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검찰 영장 청구 신청이 왔는데 그걸 인가를 안 할 재주가 윤석열 총장은 없어요. 서로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도 정치적 어떤 해석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서로 해야 할 일을 딱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론의 정치적 해석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신임 차관,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급하긴 급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청와대 스스로가 정했던 인사 원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 강남 두채 논란.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서초동 S아파트, 도곡동 S아파트, 공시가가 11억 6천에 8억 4,800, 실거래가는 서초동 S아파트는 24억, 도곡동 S아파트는 17억, 두 채, 억소리 나는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 훼손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했냐라고 비판했고 청와대 측에서는 집 판다고 했다라고 확인했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 실제로 도곡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하는데 분명히 노영민 실장이 지난 8월 이렇게 얘기한 바 있어서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솔선수범 차원에서의 권고를 했고 현재 자연스럽게 뉴노멀로 정착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두 가지 갈래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도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제거라는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법무부 차관을 총알처럼 임명했고 내용면에서도 강남 2주택자를 임명 강행하면서 자기 부정 인사도 불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은 우리 법 출신 판사들이 접수를 하는 게 아닌가. 진중권 전 교수도 비판의 대열에 함께 섰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 징계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대통령의 법무부 차관을 바라보는 오늘 주요 언론들의, 주요 신문들의 사설도 저희들이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조선일보, 결국 윤 제거 직접 나선 대통령, 선거 공작 원전 조작부터 해명하라. 지금 문 대통령 눈에는 윤석열 제거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하다라고 하며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뒤에 숨어있던 문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금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 대통령과 무법장관으로 불리는 추 장관일 것이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의 사설을 썼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밀리면 끝장이 아니라 밀어붙이면 끝장. 추 해임을 결단할 때다. 여권은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이 아니라 윤 총장 징계 해임을 밀어붙이면 그것이 바로 레임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무모한 정치 도박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결단을 해야 한다. 윤 총장 징계 청구를 철회하고 법치 파기의 주무자인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책무다라고 썼고요. 이번에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윤 총장 징계 절차 밟겠다는 뜻 담은 법무부 차관 인사. 문 대통령이 고 차관 사임 이틀 만에 신속히 후임 인사를 단행한 뜻은 분명하다. 법원의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문 대통령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렇게 해명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징계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해석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가 법원이 이 징계위를 열겠다라는 추 장관의 결정의 근거가 됐었던 이 감찰 그리고 직무 배제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보도해드렸지만 총장의 직무 배제는 부당하다.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보장 위에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검찰 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라고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징계위를 강행하겠다. 그런데 그 징계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감찰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뭔가 뒤가 좀 허전하고 그다음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몰아가고 있는, 저렇게 해명하고 있는 그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오롯이 정치적 부담과 책임을 분명히 지어야 되는 대통령 다들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저렇게 징계를 하게 되는 이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징계를 열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징계를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징계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일단 징계를 할 만한 상황이 충분한가.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징계까지 가는 절차가 정당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뭐라고 해요? 부실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저께 행정법원을 통해서 이 감찰 자체가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받았잖아요. 법원은 판단을 받아. 그리고 같은 날 있었던 감찰위원회에서는 참석했던 위원들 전원 일치돼서 지금 이 감찰은 정말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잘못됐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전해진 얘기하면 감찰 보고서 내용 자체가 부실할 뿐더러 조작 내지는 혹은 왜곡됐다는 얘기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내용의 덩어리는 없는데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해서 징계를 열어서 그 결과를 대통령이 수용하면 그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을 청와대가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지금 현재 청와대 참모진들이 여전히 비겁하게 뒤에 무언가에 숨어서 분명치 않은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윤석열 찍어내기 작업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야당의 시각 박정하 전 대변인의 주장대로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청와대와 대통령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것의 근거가 바로 법무부 박은정 검사가 주도했던 감찰인데 법무부의 감찰위에서 그 감찰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다라는 의견을 낸 상황이고 그 감찰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진 추 장관의 윤 총장을 향한 직무 배제에 대해서도 법원이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청와대는 그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라 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과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일단 뭐 대통령 말씀은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가 의심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의심스럽다. 절차적으로도 의심스럽고 일부 뭐 소수 의견이라고는 하지만 심지어 그 내용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고등검찰청 검사장들, 고검장들이 낸 그 성명 내용을 갖다 보면 감찰의 내용하고 징계의 내용하고 틀리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징계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징계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그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전제 조건으로서 감찰을 갖다가 해라. 이렇게 취지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검장들이 봤을 때 감찰은 감찰대로 했고 그 감찰에 따른 내용이 아닌 다른 사안 가지고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이것도 이제 검찰들 많이 그 비판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별건 수사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타겟은 이건데 그 타겟에 대해서 이런저런 증거 같은 것들이 부족하니까 일단 잡아 넣어 놓고 구속시켜 놓고 거기서 이제 다른 걸 가지고 그 목적을 갖다 향해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그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다시 한번 감찰부터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 그게 이제 징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박수현 대변인 징계위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징계위 자체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별도 해명이 없고 다만 징계를 강행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다라는 게 역설적이지 않냐라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우리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그다음에 행정법원의 1차 판단 이거에 대해서 다 지적된 것이 절차적 문제였거든요. 또 그걸 따지는 과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대통령은 그 두 결정, 판단을 인정한 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징계위를 그렇다고 해서 안 해야 되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징계위는 당연히 장관의 법적 권한 하에서 이 과정들을 거쳐서 징계위를 열리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절차가 좀 뭐 미진한 게 있다고 해서 이 징계위를 안 연다? 그거는 뭐 장관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인데 그것도 직무유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징계위를
뭐 징계위 강행이 아니라 징계위는 당연히 하게 된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징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를 가지고 내용을 봐야지 이 앞의 행정법원의 결정, 이것은 직무 집행정지가 어떠냐에 대한 내용이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이 앞의 과정의 절차 결과로서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것은 열어야 되는 것이, 안 열으면 이것도 저 법적 직무유기예요. 다만 이것을 하는데 앞에서 지적됐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또 윤 총장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하고도 원론적인 대통령의 인정이고 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통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사 여기에서 중징계가 아니라 참 추미애 장관이 보기엔 나쁘끄러운 어떤 민망한 경징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정확하게 거기에 따를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징계위를 공정하게 열릴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의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논란은 그 징계위가 과연 공정하게 열릴 수 있겠느냐라는 논란입니다. 추미애가 고른 윤석열 징계위원 법무부 공개 거부. 법무부는 징계위 구성에 착수했는데 추 장관 지명 2명엔 영향력 미칠 듯. 윤 총장 측 징계위원 명단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의 비밀이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가 된다라며 거부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란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재명 기자, 어차피 추 장관이 다 지명하는 건데 대통령이 아무리 공정하게 하라 하더라도 그게 공정하겠느냐라는 부분을 어필하고 있는 것 같고, 법무부에서는 징계위원회 사생활 침해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징계위 공정하게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문한 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하나는 징계위원장을 법무부에서 맡지 말고 민간위원이 맡아라.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자.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석열 총장에게 충분히 변론 기회를 줘라. 그러니까 뭐 한 번만 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앞으로 두세 번 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지금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통령이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줘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징계위 구성 자체가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위촉한 외부 인사 3명, 이렇게 이제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징계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 민간위원이라는 게 추미애 장관이 위촉한 사람인데 과연 거기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드는 거고, 또 하나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준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죠. 하지만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감찰위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인사권을 전횡해서 그래서 검찰의 어떤 중립성, 독립성을 담은 그런 헌법 정신을 몰각하고 있다, 없애버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거죠. 감찰위도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그 전 단계가 전부 다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흠결 속에서 출발한 징계위가 과연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거기서 얼마나 변론기를 충분히 주더라도 그 결과를 과연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제 의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 지금 밀리면 레임덕이 아니라 밀어붙이면 레임덕이 온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때 KBS 이사회가 정현주 전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그걸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승인을 했는데, 재가를 했는데, 오히려 법원에서는 해임 자체가 부당하다면 그것을 그 징계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재가만 한 거죠. 하지만 사실상 징계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만큼 대통령이 그걸 재가하는 것 자체도 부당하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놓은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통령이 그것을 재가 안 할 수도 있겠으나 재가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무조건 재가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대통령한테 그대로 책임이 돌아온다. 이런 점에서 지금 동아일보도 그런 소설을 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청와대도 다시 한번 지금 이 징계위를 어떤 징계 구성 자체가 추미애 장관이 전체적으로 권한 행사하는 징계인데 거기서 절차 정당성을 지금 확보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출근을 했습니다. 저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용구 차관 측의 입장도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전과 윤 총장의 징계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항변했고요. 4일 징계위 참석은 내 임무다라며 징계위 강행의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적법 절차와 법의 원칙에 따라서 직무 수행하겠다라는 말도 덧붙였다라는 이용규 법무부 차관의 입장도 반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지는데요. 묘하게 핵심이 바로 원전 수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자막은 원전이라는 급소라는 주제를 붙여봤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가장 두드러지는 행보가 바로 이 원전 수사에 대한 재개입니다. 복귀 하루 만에 원전 수사 지휘. 직무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1호 지시가 원전 수사 관련 구속영장을 승인. 대전지검에서 산업부 공무원, 주요 공무원 3명을 구속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총장에게 보고했는데요. 총장이 결정하기 직전에 총장직에서 배제가 됐었습니다. 다시 복귀한 윤 총장은 구속영장을 승인했습니다. 청구에 대해서 승인한 거죠.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 자, 대전지검이 구속해야 된다라고 밝혔던 사람들, 청와대에 보고된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의 국장, 과장 등 공무원 3명입니다. 감사 직전에, 이거 어떻게 딱 감사 직전에 자료 444건을 삭제하고 그 혐의에 대해서죠. 그걸 지시하고 방조했다라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 대전지검에서는 구속수사해야 된다. 총장도 구속하라 라고 한 대목. 감사방해, 형법상 공용 전자기록 손상, 건조물 침입, 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 저희가 뭐 하나씩 준비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또 법률가 정혁진 변호사님이 하나하나씩 좀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윤 총장이 승인한 거고 무슨 의미인지도 좀 한번 풀어주시죠. 일단 형법 141조에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가 있어요. 원래 제목은 공용 서류 같은 것들인데 요즘은 그냥 일반적인 서류 말고 그 컴퓨터 같은 거에 그 전자기록까지도 손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그런데 이제 징역 7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법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가중되는 경우에는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산업자원부 그 공무원들이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건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 건조물 침입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위법한 목적으로 범죄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 사무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그게 이제 건조물 침입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법에 특별 규정이 있어가지고 감사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3가지가 다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검찰에서 다른 더 중한 혐의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다음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그 최재형 그 감사원장 휘하에서 만들어진 감사 보고서가 300페이지짜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갖다가 잘 보면 검사들이 진짜로 수사를 하기 쉽게끔, 편하게끔, 왜냐하면 판결문 같이, 결국은 검사들이 그 공소장 써가지고 기소하는 이유가 판결문을 받기 위한 건데, 그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그 법원장 출신, 판사 출신이시니까 아예 거기에 맞게끔 그 내용을 갖다가 딱 적어놨기 때문에 판사들 입장에서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다른 경우보다 훨씬 쉬울 것 같고, 이것을 그 디펜스 해야 되는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당히 상황이 참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시민법무부 차관에 조금 보셨던 것처럼 원전 의혹과 관련된 방패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가운데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총장은 그 원전 의혹의 창을 들이대고 있는 형국이어서 막으려는 자, 뚫으려는 자의 묘한 대결 구도로까지 조간신문들은 보고 있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앞서서 이 의혹을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국회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감사 저항이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수사 과정 속에서 감사원의 수사 참고 자료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데 검찰이 뭐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관련자들이 비위 행위에 대해서 현재 감사 사항만으로 혐의가 완전히 인정돼서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했고,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에 복귀하자마자 이 원전 의혹과 관련해서 자료 444개를 삭제하고 지시하고 방조하는데 혐의가 있다라고 본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해석과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조간신문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롭고 다소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그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 중 한 명의 발언인데 사실 여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조간신문 보도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발언이 좀 생소합니다. 자, 보시죠. 파일을 삭제한 과정에 연루된 공무원 신내림 궤변,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PC를 압수,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삭제한 것을 확인했고 이거 누가 삭제하라고 했느냐라고 윗선을 추궁했다라고 합니다. 검찰과 감사원 모두가 산업부 공무원 과장 A씨에게 누구의 지시받고 누구의 연락받고 이거 지웠냐라고 추궁을 하자 연락받은 일 없다. 그러자 아니 그러면 감찰 나오기 직전에 어떻게 삭제했느냐라고 다시 추궁을 하자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 라고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저 공무원을 대전지검은 구속해야 된다라고 밝힌 거고 윤 총장은 구속하라 라고 승인을 한 건데 박정환 대변인, 네. 사실은 이 검찰의 조사와 감사원의 감찰을 받아본 공무원이라면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 또 무서운 일인가에 대해서 잘 알 텐데 당신 왜 삭제했어? 누구 연락받고 삭제했어? 라는 살얼음 같은 지시의 그 추궁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신내림 받은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심리 상태를. 답변 자체가 굉장히 황당해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황당해 보이고 굳이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내가 답변을 해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무언가의 뒷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저 산업부 공무원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오히려 좀 저는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산업부 국장 과장하면 그 부처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엘리트 공무원들이고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다는 시험을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선가 무언가 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월성 1호기 셧다운에 대해서 연루되어 있어요. 내가 불가피 그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내 뜻과 상관없이 어디선가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할 수 없이 저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걸 누가 저 공무원들한테 비난을 할 거예요. 그 윗선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저는 지금 만약에 영장이 청구가 돼서 검찰로부터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까지 온다면 지금 사전영장 청구를 받게 되는 저 세 사람의 공무원이 언제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총장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낭심선언 고백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 저런 공무원들 사이에서 양심선언과 고백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양심선언과 고백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을 받은 저런 공무원들이 이제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윗선에서 분명히 나올 거고 무언가가 나올 거고 그 윗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지금 분명히 어제도 급하게 법무차관을 임명했고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하려고 했고 원전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단정할 수 없고 박정하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릴 텐데 이재명 기자 상당히 궁금하고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총장이 직무가 배제되던 그 순간 추 장관이 오후에 기자실을 찾아서 징계 사유를 들면서 총장을 직무 배제시킨 그 순간이 공교롭게 이 대전지청에서 해당 공무원들을 구속해야 한다라는 총장의 어떤
승인을 기다리던 그 순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또 공교롭게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했던 1호 지시랄까요?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이 윤 총장의 판단, 행동, 뭐랄까요?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됩니까? 글쎄,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들어맞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24일, 지난달 24일 날 추미애 장관이 오후 6시 아주 긴급하게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한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 징계 청구 6번이 있었지만 글쎄 거기서 그때 당시에 추미애 장관께서 굉장히 긴급하고 심각해서 이렇게 이제 오후 늦은 시간에 발표를 한다 했는데 과연 그 6가지 징계 청구 사안들이 정말 심각하고 정말 긴급한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날, 그러니까 지난달 24일 날 대전지검이 그 전에 물론 윤 총장에게 산업부 공무원들을 영장 청구를 해야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고, 그렇게 윤 총장이 수사 보완을 요구합니다. 다시 아까전에 이제 정혁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단순한 감사 방해 혐의로만은 영장을 청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좀 더 혐의를 보완해라 이렇게 보완을 했고, 그 보완에 따라서 보고서를 올린 게 바로 11월 24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날 직무 배제가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윤 총장이 법원으로부터 이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을 받고 복귀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영장을 청구하도록 승인을 합니다. 글쎄 이게 어떻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이제 맞아떨어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역시 이제 약걸 중심으로는 결국은 원전 1호기 그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를까지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건데, 글쎄요 뭐 어느 게 맞다 모르겠지만 역시 이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금 이제 뭐 대검 쪽에서 뭐 감찰부를 그러니까 대검 인권정책관실을 통해서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444건이나 자료를 파기했다는 건 어쨌든 죄의식이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참고를 보낸 거고, 검찰은 거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파헤쳤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밝혀져야겠지만 원전 수사는 근데 오히려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마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처럼 비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 수사는 역설적으로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기자는 모르겠다 뭐가 맞는지라고 말씀 주셨고, 박정하 전 대변인은 이거 원전 수사 못하게 막으려고 윤 총장을 직무 배제시킨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어서 박수현 전 대변인, 제목이 원전이라는 급소잖아요. 네. 청와대와 여권에서 윤 총장이 해오는 원전 수사를 급소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왜 급소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아니다. 예. 어쨌든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탈원전, 뭐 이렇게 뭐 이념적 용어로 자꾸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원전 비율이 높고, 우리나라 남동 해안에 지진이 막 포항 뭐 이렇게 등등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위기감, 거기에 원전이 집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서 정말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런 안전성에 대한 그런 성찰들이 이제 있는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공약,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로 추진이 되는데, 이 원전 문제가 지금 감사원이 감사하는 안전성과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종합적인 상자 중에서 경제성 하나만, 그것도 경제성도 극히 일부만 이제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사는 수사대로 잘 되고, 뭐 자료 삭제, 뭐 범죄를 한 것이 있으면 책임지고 또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죠. 또 윤 총장이 그런 것도 잘하는 분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정부가, 여당이.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다만 바람은 뭐냐면 이 수사나 이 일부의 어떤 뭐 형사 처벌받을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 간곡한 우리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 국민의 안전, 이것까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만큼 산자부 공무원들이 왜 그 444개 파일을 삭제했을까요? 미션의 지시 없이 정말
독자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삭제한 걸까요? 그 전모가 드러나기를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남관 검찰 대행이 역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추미애 장관에게 맞불러 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조남관 검찰 대행의 역공, 감찰부를 감찰하라. 이 역습입니까? 대검이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가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라 라고 지시했고 착수가 됐습니다. 감찰에 나섰던 대검 감찰부가 오히려 감찰을 받게 되는, 감찰이 감찰을 부르는 형국이네요. 인권정책관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위법 발견 시 윤 총장을 노렸던 감찰부 법무부로 칼날이 돌아가게 된 형국인데, 혐의는 이겁니다. 감찰부가 법무부의 압수수색 과정을 직접 보고했는지 여부, 그래서 법무부가 대검의 감찰부를 사실상 직접 지휘하는 위법 행위를 했는지의 여부. 두 번째, 조남관 총장 대행을 건너뛰고 일선 검사를 법무부가 실제로 지휘했는지 여부가 이어지고요. 세 번째, 법무부 보고 내용을 박은정 담당관이 수정을 했는지, 혹은 삭제를 지시했는지, 혹은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는지 여부. 따라서 박은정 담당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검의 인권정책각실이 오히려 대검 감찰부를 조사에 나서게 됐다. 정익진 변호사님, 자,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이제 대검에 인권정책관실이 있는데 이거는 총장 직속이 아니고요. 차장 직속이에요. 그러니까 조남관 차장이 잠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총장 대행을 했지만 총장 대행의 그 지휘에서 명한 게 아니고 차장 직속이니까 차장 지휘에서 한 거고요.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인권정책관이 있고 그 밑에 인권감독 담당관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서 했을 것 같은데, 검찰 공무원의 인권 침해에 관련된 수사가 아니고 감찰이 아니고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검찰의 수사나 뭐 감찰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한 단계 낮은 정도의 조사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어떤 걸 전 중요하게 보냐면요. 이러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실마리가 나오면 다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선 뭐 지검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아무리 검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검찰총장까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마당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검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그 실마리나 단서가 나오면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정식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예, 이 조사를 받게 되는 당사자 중에 한 명인 대검 감찰부장인 한동수 감찰부장은 오늘 한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행동을 벌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조남관을 패싱했다라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을 한 보도가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되고 있는데, 윤 총장 직무정지 하루 전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총장 대행의 결재 없이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을 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총장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논란인데, 흥미로운 논란은 윤석열로 형사 입건시킨 게 아니라 성명불상자로 입건을 했다. 보통 이 형사사건 할 때 성명불상자는 실종이 되거나 아니면 변사자 등에서 나올 법한 용어인데,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자로, 그것도 대검의 감찰부장이 입건한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규정 어기고 입건했는데도 불구하고 허탕이었다는 거죠. 압수수색 청구했지만 법원은 나머지 모두 기각했다. 검찰 내부에는 무리수 두다가 헛발질했다. 오늘 사실 중앙일보에 나온 표현은 헛발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무슨 꼴 찼다라는 표현인데, 방송용으로 적합지 않아서 저희가 헛발질했다로 수은화를 했습니다. 아니, 정익준 변호사님, 네. 성명불상자, 이건 또 뭡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성명,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는데, 아니 사실 수사하다 보면요, 누군가가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성명불상자는 거의 없을 거고, 누군가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이러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거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감찰부장이면 검사장급인데
그다음에 이제 검사장급인데 대검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검찰총장의 이름을 성명 불상자로 하는 것은 비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진짜로 한 부장이 윤 총장이 직권남용을 갖다가 했다.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면 윤석열 어찌 됐든지 간에 직권남용 해가지고 입건해가지고 수사해서 처벌받게 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성명 불상자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든지 예. 할 거면 자신 있게 윤석열 이름 석자를 갖다가 딱 적시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저런 식으로 일을 갖다가 하니까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게 오염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윤 총장을 향해서 거세게 몰아붙였던 주요 장면 중에 지금 뒤늦게 알려진 한 장면인데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헛발질로 결론이 규정됐는데 이 느낌이 보세요.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이 당당하게 하든가 윤석열 밝히고 형사 입건을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가 저게 뭐냐라고 비판하셨잖아요. 한 조간신문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을 몰래 입건했다. 하지만 이게 다 오히려 헛속으로 돌아간 사례다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세간의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몰래 입건했을까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괜한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몰래 한 거라고밖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윤석열이라고 피의자 이름을 적시할 경우 이게 뭐 문제가 되니까 말인즉슨 보안을 위해서 그랬다고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했고요. 좀 전에 정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이 한 일주일간의 일련의 추미애 장관 라인에서 했다는 이런 일들이 그게 결국에는 필요한 검찰 개혁인데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 검찰 개혁이 없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골라서 한 거에 종합 선물 세트를 국민들 앞에 보여준 것 같고 논리를 조금 더 비약하면 왜 공수처가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작용 문제를 이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수현 대변인. 예. 이름을 안 불러주니까. 예. 성명 정말 불상자. 그렇겠죠. 가서 지금 과정들에서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과정이 미비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인정을 하시니까 징계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말씀까지 하신 것 아니냐라고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좋습니다. 어쨌든 검찰총장인데 그 한동수 검사가 거기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의 이름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아무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당사자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차원일 것이지 그것을 뭘 어떻게 숨기려고 몰래 하려고 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언론의 보도는 역시 언론의 보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명 불상자로 쓴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사전 보고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대검 규정상 사전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입건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계속 법원이든 그리고 감찰이든 이 징계 과정 속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도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하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고 대검 감찰부장도 위에 분명히 차장이 있고 총장이 있지만 보고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조직의 보고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바로 이 절차 문제가 왔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이번에도 결국은 성명 불상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세 번째 이슈에서 등장합니다. 어제의 주요 장면 중에 하나는 추 장관의 오른팔이었던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어필하면서 사표를 던졌다라는 장면이었다면 오늘의 이 주요한 장면은 이성윤 지검장의 최측근인 중앙지검 1차장이 반발을 하면서 사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이성윤의 최측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사표
이성윤 지검장의 핵심 참모인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김욱준 차장검사는 윤 총장 장모 기소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중앙지검 넘버 2 실세 차장 역할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김욱준 차장이 왜 사표 썼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사표 던지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 즉각 중단하라 라는 사의의 변, 사표의 변을 남기고 그는 호련히 떠났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김욱준 차장검사, 지금까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최측근으로 보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윤 총장 장모도 기소하고 이성윤 지검장을 보필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 중단하라면서 못 참겠다 사표 던지고 나갔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김욱준 차장은요,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있어서 가장 샤프한 사람 5명 꼽으라 하면 들어갈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검사장 되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성윤 검사장이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굉장히 뛰어나니까. 다 아는 이제 법조인들, 웬만한 사람들 다 아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옷을 갖다가 이제 자기 출세를 갖다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옷을 벗었다. 이거는 참 뜻밖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퇴의 변이죠. 그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중앙지검을 갖다가 이끌고 왔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김욱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조치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떠난다고 하는 게 과연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굉장히 놀랍고, 이거는 제가 이 정도 놀랐으니까 그 밑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검사들과 모든 검사장들과 아마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가장 샤프하다는 검사 나머지 4명은 누군지 궁금하고 샤프하다는 평가는 정혁진 변호사님 주변에서 이제 했다는 의미죠?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샤프한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사회자께 제가 요청이 있으면 박수현 대변인. 요번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할게요. 길게 하세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추이 사단 이러는데 사실 이게 우리 검찰의 역사와 현재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정혁진 변호사 이야기하신 그 우수한 검찰들, 똑똑한 검사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출세하기 위해서 해왔던, 엎드렸던 이 검찰의 역사, 현실, 참 슬픈 일입니다. 이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 뭐 고검장, 지검장, 평검사들 할 것이 전부 서명하고 뭐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수백 명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딱 볼 때 다 포함해서 검찰 목소리 하나입니다. 검찰 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검찰의 목소리 하나, 그것이 반발로 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 좋습니다만 제발 좀 뭐 이런 추미애와 윤석열이 싸움, 뭐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로 자꾸 이렇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본질을 잊지 말고, 또 검찰 개혁이 어떤 것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가는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또 검찰이든 아니든 머리를 맞대놓고 국민의 명령이 뭔지를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서로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주장을 해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은 좀 대단히 죄송하지만 국민의 검찰이라고 윤석열 총장 말씀하십니다. 늘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국민의 검찰 이런 걸 말씀하세요. 검찰 개혁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국민께서 정말 환호하고 박수칠 그런 프레임으로 늘 등치시켜 왔습니다. 제가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추이 사단이다 뭐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분류들, 이런 분류들 좀 이제 안 보고 싶어요. 네. 줄서기 문화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거 개혁해야 하는 게 검찰 개혁이다 라는 말씀 주셨고, 지금 김욱준 차장 검사를 포함한 최근에 사표나 혹은 뭐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낙연 대표가 했던 말이랑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 박정원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좌우에 다 대변인이시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가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고 쓰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 서로 틀려서 그러는데 이제라도 좀 솔직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줄 세우기 잘못된 검찰 문화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추미애 장관은 줄 세우기를 해서 이렇게 결제 라인을 건너뛰면서 억지 감찰을 했는지 묻고 싶은 거고, 윤석열 총장 감찰하면서 압수수색해서 결과도 없 나오는데 별건 수사하는데, 그리고 결제 라인도 넘어가면서 수사를 하고 죄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뒤집어 씌우는 거고, 좀 전에 한동수 감찰부장 봤습니다마는 그냥 막 입건도 자기 마음대로, 소위 말하는 좀 더 크게 가면 기소 독점, 뭐 이런 것들을 바꿔가자. 별건 수사하고 인권 유린하고 기소 독점해서 문제 생기고 이런 거 바꿔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셨던 일을 쭉 보면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그 안 해야 될 일들만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피해를 주고 있었던 거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냥 검찰 개혁하는데 저 사람들이 다 저항하는 거다, 집단으로 저항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검찰 개혁이 뭔지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적 합의를 받아내도록 해야 야당의 협조도, 국민의 협조도 받을 수 있지. 마냥 검찰이 저거는 집단 저항하는 거다라고 몰아붙이면서 검찰 개혁 프레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면 저는 야당이 협조 못 받을 거고 국민적 저항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에서 저렇게 저는 양심선언하고 집단 성명 내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집단 저항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일말의 양심 하나, 두 번째는 혹여 위법한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부 공무원과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저는 섞여서 했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집단 저항, 검찰 개혁을 위한 집단 저항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장면을 바라본 여야의 엇갈린 해석 들어보셨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는 오늘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까와도 다소 연관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대목인데요. 함께 보시죠. 거두절미,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를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낙연 대표를 앞서서 앞지른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4.5%, 22.5%, 이재명 19.1%, 나머지는 중략하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의 청와대 출입기자, 하여튼 정치통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윤 총장이 직무에 배제됐다가 복귀되는 과정,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고 발표하고 대통령이 새로운 법무차관을 임명한, 그거는 반영되지 않았겠습니다만 일련의 과정 가운데 발표된 이 여론조사 결과, 자,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왜 대권 주자 1위가 됐는지는 너무 자명하죠. 사실은 윤석열 총장 자체가 정치 메시지를, 물론 여권을 봤을 때는 복귀하자마자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강조한 것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다 본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분명히 본인이 어떤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치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아도 불구하고 저렇게 여론조사가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거죠. 그 대척점이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평가가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야권에서 보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절차가 잘못됐다, 그 절차 흠결이 있다라고 보는 이제 쪽으로 하면 결국은 그것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냄으로써 살아있는 권력,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사람들이 다 윤석열 총장 쪽으로 지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윤석열 총장을 띄운 건 99%가 현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1%는 또 야당이. 아니, 그러면 이재명 기자,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도 오늘 발표가 됐는데 잘 못하고 있다가 57.3%로 껑충 뛰었고 잘하고 있다가 37.4%로 확 빠졌습니다. 이재명 기자. 자,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글쎄, 저도 이 여론조사를 지금 아주 심도 있게, 각 이제 유권자들마다, 저기 여론조사 참여한 사람마다 보수당 지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고, 또 중도적인, 양쪽을 다 보다 약간 중도적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각각이 어떤 판단을 좀 봐야 되지만, 저는 결국은 최근에 있는 사건들,
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를 꼽자면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한 사건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집값이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연일 최고가를 뛰면서 사실 굉장히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상실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죠.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볼 수 있는데, 역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보다 더 많은 폭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그러니까 긍정적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는 전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나 중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데, 다른 것보다 현 정부는 가장 어쨌든 민주화를 이끈 세력들이 만든 정권인 거죠.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 민주적 절차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그것을 누구보다 강조해야 되는데, 사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그것이 지금 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중도층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인 정부라고 평가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이 포인트를 좀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뉴스를 들으시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11월 첫 주, 그러니까 한 달 전 여론조사와 부정과 긍정의 차이를, 그 갭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11월 첫째 주는 50.2 대 44.4%, 그러니까 불과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냐면 5.8% 포인트 차이밖에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정과 긍정. 그런데 한 달 만에, 그 한 달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죠. 총장이 직무 배제됐다 복귀되는 일 등등. 긍정과 부정의 포인트 차이가 19.9% 포인트 차. 그러니까 긍정이 몇 퍼센트냐 부정이 몇 퍼센트냐는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통계를 볼 때 그 두 긍부정의 각 간극을 봐야 되는데, 그게 5.8% 포인트에서 19.9% 포인트 차이로 확 넓어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할까요? 이제 지금 이번 그 정기국회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주목할 만한 법을 보면 경찰청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소위 권력기관 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국민들께서 자세히는 모르시지만, 그래 우리가 좀 권력기관이 너무 셌어, 국민이 거기에 너무 좀 피해를 봤어라고 하는 생각들은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3대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두 가지는 이제 법을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되는데, 마지막 이제 남은 과제가 이제 검찰개혁인데, 이 여론조사가 문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저렇게 쭉 빠지는 것이 조국 전 장관 일대와 지금 요번 일인데요. 근데 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저희들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 남은 과제인데,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재명 기자 말씀대로 부동산 등 민생의 어떤 부족 실패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영향을 미쳤는데, 저희에게는 뭐 굉장히 교훈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면서도 또 성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정도 경험을 빨리 하는 것, 이것이 연말 연초를 거치면서 충분하게 회복할 또 시간적 그런 여유를 저희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다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한 19% 차이가 나는 저것을 현실로 아주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노력하면 다행히 회복할 시간은 내년 4월까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오늘의 핫플, 어떤 분들이 선정됐을까요? 바로 보시죠. 홍남기 부총리가 김현미 장관에 이어서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영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승인을 했다라는데요. 먼저 홍남기 부총리 무슨 말을 했길래 직접 들어보시죠. 매매 시장은 11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11월 중 전세 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기도 합니다.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하는 양상.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제가 정치부 기자 오래 했고 잠시 산업부 기자 재계 출입도 했었습니다만,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되는 양상. 도대체 무슨 뜻인지 도통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는 거냐 안 올랐다는 거냐,
누리꾼들은 애매모호한 경제부총리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세가 주춤 무슨 말인가요? 순수한 질문. 엄청나게 오른다 그 말인가요? 국민을 바보로 하나요? 집값 폭등을 저렇게 표현하는 기술이 놀랍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냐?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화 대변인. 여권관계 예. 일단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하는 양상이 뭔 뜻인지부터 풀이를 해주고 말씀하세요. 일단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됐다 그러면 주춤이라는 단어에 국민들 대부분 저도 뭐 처음에 그랬으니까 이제 집값이 조금 안정세로 갔나 보다, 막 사려는 수요가 좀 줄어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저걸 잘 뜯어보면 그 뜻이 전달되려면 매수 심리가 주춤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매수 심리가 사고자 하는 심리가 진정되어가는 이 세가 주춤했다는. 자, 일단 매수 심리에 밑줄 치고 끊고 별표 치고. 매수 심리가 진정됐다라는 거는 사고자 하는 게 이 안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안정되는 심리가 주춤했다. 이러면은 뭐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중복 강조지. 아니 너무 어려워. 뭔 소리야? 해설도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하다라는 것은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집값이 잡히는 게 이제 그 양상이 주춤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폭등했다는 얘기죠. 진정세까지 가면 진정되고 있다 이러면 안정되고 있는 건데. 아니 그걸 왜 저렇게 빙빙 돌려서 말합니까? 주춤했다. 그러니까 홍남기 국정원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여권 관계자들이 집값 부동산 문제에 관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나고 있잖아요. 그 혼나는 거를 더듬거리다가 저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저렇게 했는지 보고 알 수는 없는데, 저걸 저렇게 표현했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주춤하니까 그때 쏙 지나갔던 사람들은 이제 먼저 안정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진정세와 주춤 사이에 쉼표 하나 찍어주세요. 예, 진정세가 주춤한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의 의도에 대해서 잘 알 것 같고 저거를 준비해온 원고를 보고 읽는 듯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경제부총리로서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발표를 하기가 차마 걱정스러워서 저렇게 빙빙 돌려서 말한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겁니까? 원고를 써서 읽었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글쎄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과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법조에서 특히 잔기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잔기술. 법률을 가지고 잔기술을 부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관료 출신답게 약간 잔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지금 뭐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값이 잘 안 올랐던 지역까지 폭등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데 뭐 알다시피 이미 통계는 많이 나와 있죠. 지난달 같은 경우에 월세값이 뭐 2017년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집값, 전세값 말할 것도 없죠. 결국 집값이 전세값을 끌어올리고 전세값이 다시 월세를 끌어올리고 그것이 또 반대로 또 작동하고 뭐 이런 계속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건데, 결국 이제 그 표현을 본인도 참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저렇게 굉장히 애둘러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지금 정확한 어쨌든 조금 전에 박정화 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동산 분노, 부동산 불만에 대한 상당수는 사실 당국자들 말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뭐 대책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 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글쎄요. 홍남기 부총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말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풀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영국이 코로나 백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했고 4천만 회분, 2천만 명분을 선주문했다. 다음 주 초부터 의료계와 요양시설 관계자 등을 우선 접종하겠다. 화이자 측은 코로나와의 전투에서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희소식인데 우리나라도 백신 확보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원정 송년회를 떠난다는 기사가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밤 9시 이후에 식당 영업이 불가하니까 최근 연말을 맞아서 송년회는 해야겠고 식당들은 문 닫고 지방으로 가자. 박 과장, 지방으로 가자. 이번 송년회 강원도에서 하자. 라고 직장인 김모 씨 42살 지인들에게 제안을 했다. 한적한 지방 가면 감염 우려도 덜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된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 남았습니까? 1분? 1분 남았대요. 박수현 대변인. 예. 자, 두 가지
1분 안에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 예. 여튼 집권당 소속으로 매일 제가 여기 나오면 돌직구에서 돌직구를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올 때마다 꼭 국민 여러분, 시청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송하다는 말씀이고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이고, 이재명 기자에게 조금 아까 충고 주신 대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박정하 대변인께서도 국정 경험도 있으시고 지금 야당의 주 위치에 계신데 뭐 늘 지적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국민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도 늘 함께 보여주시고 저희도 그런 자세를 갖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예. 백신 확보 얘기 오늘 백신 확보. 하여튼 내년 야당에서는 좀 긴장하셔야 될 게 내년 2월쯤, 3월쯤에 백신 확보가 되고 그 안에 치료제도 이제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 걱정을 그때쯤이면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다는 발표를 하게 될 거다. 12월 초쯤에. 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힌트까지.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이사 말루에서는요, 추 사단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